첫 번째 이슈는요, 일본과의 우리와의 갈등 관계. 경제보복이 촉발한 한일 갈등인데요. 해법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 지금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뭔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미국의 해법.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미국은 우리와 일본에게. 일본에게는 화이트 국가를 유지해라. 그러니까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하지 말아라. 그리고 한국에겐 일본 자산 매각 중단하라. 이 강제징용 판결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이트 국가로의 한국을 유지하고 일본 자산, 국내에 있는 일본 자산 매각은 중단하라. 이게 미국의 중재랍니다. 구체적으로요, 이런 내용을 담아서 더 이상 갈등을 벌이지 말자. 그 표현을 분쟁 중지 협정이라고 한답니다.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외신 보도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분쟁 중지 협정을 미국이 촉구했다. 그리고 미국, 양국에 제안했다. 이렇게 보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 막상 한일 당국은 어떻게 지금 반응을 보일까요? 여기 보면 청와대, 미국의 우려다. 현 상황 동결하라는 뜻이다. 보도 내용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확인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지만 그게 전혀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일본 관방장관은 사실과는 다른 보도다. 화이트 국가 죄의 방침 불교이다. 일본은 좀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해법, 미국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해법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금 일본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쪽 국회의원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굉장히 결정권 있는 의원도 좀 만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방일의원단 자민당 간사장과의 회동이 연기가 됐다. 일단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요. 니카이 도시로 간사장, 자민당의 2인자입니다. 2인자니까 굉장히 실권이 있잖아요. 여기 만나면 뭔가 돌파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원래는요, 어제 만나려고 했는데 만나지 못했습니다. 연기가 됐습니다. 오늘로요. 일단 상황은 이렇고요. 그리고 이 방일 의원단이 일본 측에 뭔가를 얘기했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8.15까지, 광복절까지 미뤄달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일본 메시지를 그 사이에 낼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걸 미뤄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좀 더 자세히 있습니다. 최소한 8월 15일 광복절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이트 국가 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해서요. 그리고 좀 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실 이제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의원단이 이런 얘기를 일본 의원들한테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일본 메시지를 낼 때까지만이라도 유보를 해달라. 그러니까 8.15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유화적인 메시지를 낼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풍기네요. 자, 이렇게 두 가지 해법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 영상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여야 의원님들이 방일하는 것도 일본의 여당과 야당 지도자들을 고루 만나 뵙고 지금 양국의 입장을 진솔하게 대화하고 서로 파국으로 치닫는 것들 좀 막자. 지혜를 봐서 그것을 각 정부에 전달해서 모든 문제를 외교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가지 분명히 공통적으로 나눈 얘기는 계속 나가면은 무슨 국가에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인식에는 같이 했습니다. 자, 방일단의 모습 봤습니다. 자, 지금 제가 두 가지 기사 소개했는데 거기에 해법이 있습니다. 미국의 해법. 이른바 분쟁 중지 협정을 체결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 의원단이 일본 의원 측에 했다는 얘기인데요. 일본의 조치를 좀 광복절까지 연기하라. 이 두 가지 해법이 나왔는데 윤영걸 전 대표께서는 이 두 가지 해법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이거는 해법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찬성하죠. 예, 당연히 그렇게라도 돼서 예. 지금 루비콘 강을 내일 건너잖아요. 예. 내일 일본 아베 주재 장관 회의에서 예. 그 화이트 리스트에 배제하는 거 천여 개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할 때 일일이 품목별로 허가 맡아라. 예. 그게 루비콘 강이거든요. 예. 지난번에 반도체 휴대폰 부품 3개 품목을 수출 제한하는 거는 예. 루비콘 건너기 전에 조만한 색강 걷는 겁니다. 색강 걷는 건데 이번에는 천여 개 품목 우리의 어떤 영향이 끼칠지 아무도 예측이 안 돼요. 규모가 다르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이번에는요. 전 산업에 영향을 줄 수가 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내일 앞두고 임박하고 오늘 사무차관회의 일본에서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거라도 우선 미국의 제안이라도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이 예. 한국을 제외하는 거를 일단 스톱. 예. 한국도 신일본 제철이라든지 예. 한국 내에 있는 자산을 매각해서 징용 배상금 주는 거 스톱. 예. 그건 미국의 뜻인데 예. 저는 그게 쉽게 저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어. 예, 워낙에 우리는 원해요. 예. 스톱 일단 정지하는 게. 어. 근데 미국이 그럴 정도로 지금 힘을 실어서 하는가. 아. 저는 내일 그 루비콘강을 건너기 전에 예. 미국이 우리도 역할을 했다. 뭐 이 정도에 좀 그러면 그치지 않느냐. 실제는 성사가 안 되고 미국이 약간 그냥 우리도 움직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정도로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죠? 저는 그게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우리 청와대는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만은 일본 관방장관이 그런 거 논의한 적 없다고 딱 잘랐잖아요. 예. 그리고 어제 의원 예. 한일 의원 연맹 의원단. 회의도 예. 자민당 이인자 간사장이 회의 열리기 전 14분 전에 안 나타났어요. 내일 보자고 연기해버렸어요. 예. 일본 반응이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예. 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 포럼에서도 예. 오늘 강경화 장관하고 열립니다만은 예. 일본 측은 저는 일단 칼을 뽑았기 때문에 예. 쉽게 거두지는 않을 것 같다. 어. 양국 정상 간의 대화가 아니면은 해결이 안 된다. 다만 우리 한국 의원이 예. 얘기했잖아요. 8월 15일 8.15 선언까지 예. 담화까지만 좀 기다려달라. 그 정도는 잘하면은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게 뭐 정지된다. 이거는 저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제시되는 해법에 윤석열 전 대표께서는 찬성을 하시지만 좋은 해법이라고 보시지만 성사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라고 전망을 하시는 네. 거네요. 자, 임병식 전 부대변인께서는 지금 거론된 해법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찬성을 하는데요. 어, 제가 이제 갈등관리 협상 전문가 과정을 한번 수료한 적이 있었는데 예. 원칙이 이렇습니다. 예. 입장을 보지 말고 이익을 보라는 거거든요. 어. 이 입장만 보면은 흔히 하는 말로 너 하는 태도가 싸가지 없다. 예. 이래가지고 진정한 문제 해결은 안 되고 감정만 증폭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너무 커지니까 뭐 예.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이 어. 감정을 내세우면서 예. 뒤에 갖고 있는 목적이 뭔지를 예, 봐야 예. 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이익이 뭔지를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건데 예. 이게 이제 저희들 부부싸움 할 때도 예. 마지막까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처갓집을 욕을 한다든지 아. 부모 교육을 어떻게 받았냐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감정이 치유가 안 되는 커져서 거죠. 더 커지죠. 예. 싸움이. 마찬가지로 지금 일본이 이제 저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를 하고 예. 저희는 또 거기에 맞불론기로 지소미아를 폐기를 하고 예. 이렇게 되면 정말 갈데 없는 형국으로 치닫기 때문에 그걸 최소화하고 예. 어떤 시간을 벌어보자는 차원에서 저는 문 대통령께서 8월 15일 날 어떤 식으로든 어쨌든 유화적인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는데 좀 시간을 가지고 좀 현명하게 좀 대화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일본의 그 지식인들이 뭐 서명운동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8월 15일까지. 예. 그분들을 서명하는 거하고도 궤를 좀 같이 하는 건데 그분들이 그 서명을 하면서 내세운 문구가 굉장히 인상적이던데 예. 의견이 다르면은 손을 잡은 채 계속해서 토론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등을 돌리느냐 이런 건데 지금 미국이 내세우는 해법이라든지 우리 예. 정부 서청원 방일단이 예. 주장한 거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어쨌든 대화는 계속 이어가야 되겠다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나온 해법을 보면은 청와대는 부인하지 않고 어느 정도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일본을 방문한 국회의원단이 제시한 그런 제안도 우리가 먼저 제안한 거잖아요. 그런데요. 문제는 일본의 태도. 글쎄요. 쉽사리 받을 것 같지 않은 분위기가 있거든요. 관련 기사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바로 이 상황입니다. 어제 우리 의원들이 건너갔을 때 이른바 노쇼가 또 벌어졌습니다. 노쇼. 안 나타났어요. 보시면 1번 약속 시간 14분 남기고 자민당 간사장 면담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이름 말씀드렸는데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 뭐 자민당 내 2인조로 알려 있습니다. 14분 남기고 못 간다 하는 거는요. 이거는 약속을 깬 거예요. 노쇼 아닙니까? 이 정도면요. 아니 못 올 거면 전날이라든가 아니면 아무리 늦어도 몇 시간 남기는 오전에는 알려줘야죠. 상황이 생겨도 못 갑니다. 이유는요.
일본도 지금 국회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뭐 국회 일정이 바빠서 그런다는 건데. 아니, 그거 다 예정된 거 아니었습니까? 여기 보시죠. 방일 한국 의원들 문전박대 말 돌자 서통원 단장.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나오면은 분위기가 나빠지니까 수습하는 얘기 같아요. 일본 개원 일정 겹쳐서 수년 됐다. 연기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만난 의원들 뭐 분위기 그렇게 아주 좋다고는 할 수 없었다. 그럽니다. 각자의 입장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일본 분위기는 이래요. 자, 조대진 변호사. 이거 노쇼 아닙니까, 진짜? 이 정도면요? 그렇죠. 여기 뭐 말은 취소라고 돼 있지만 사실상 그냥 안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외교적인 되게 결례죠. 뭔가 지금 일본이요. 우리 한국, 우리 쪽에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좀 일부러 네. 좀 뭐가 홀대란다. 저번에도 우리 실무단이 갔을 때 창고 같은 데서 사람을 만났어요. 그렇죠. 그거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화해 제스처까지는 보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한국 그 한국 의원들의 그 노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장이라도 들어보려는 시도는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태도를 대하는 것 자체가 의원들도 이미 그 아베의 그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이런 것을 좀 수용돼 있다고. 그럼 일부러 보여집니다. 그러는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일부러 그랬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베와 한 몸이고 어쨌든 외교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의원들의 독립적인 그런 자세가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영석 변호사. 뭐 한국당에 몸담고 계시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 뭐 있습니다. 뭐 근데 국내 상황까지 아니고요. 사실 오늘 오전에 ARF 그 회의에서 강경화 외교장관과 고노 일본 외상이 만납니다. 자, 그런데 좀 미국이 어느 정도 해법을 제시한 상태에서 그걸 알고 좀 만날 거예요. 오늘 뭐가 좀 나올까요? 아니면 그냥 만나고 또 서로 악수만 한 번 하고 소위 말해서 이렇게 한 번씩 싹 흘겨보고 그렇게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오늘? 지금 그 미국의 그 해법이라는 거는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방향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양보를 하라라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화이트리스트가 배제되었던 원인이 그 대법원 판결에 따른 그 일본 자산 매각을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데 그 일본 자산 매각을 중지하라는 거는 결국 그 큰 틀에서는 한일 청구권 협정의 궤를 같이 하는 그런 실무적인 판단을 해라라는 걸 청와대에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은 일방적으로 지금 그 한국에 양보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청와대 입장에서 선뜻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네요. 그러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선뜻 받아들이게 되면 그동안 그 본인들이 해왔던 말을 어떻게 이거를 주워 담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강경화 장관이 그동안 외교장관으로서 그동안 스탠스를 취한 걸 보면 이런 판단을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여기서는 그냥 이야기를 듣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논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입니다. 삼권 분립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의원 내각제 국가입니다. 의원 내각제 국가라는 거는 그 국회 권력이 사실 행정부하고 동일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국회 간사장을 만나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전략을 세워서 외연 외교가 접근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일본의 간사장이 이거를 계획적으로 취소시킨 건 굉장히 무례하고 그리고 명분이 없는 행위지만 간사장의 포지션이 그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 그 실무와 바로 연동이 돼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하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 당장 어떤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무례를 감수하고 이렇게 철회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정치 내부도 지금 내각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일본의 장관들은요 현역 국회의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중진 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름 어떤 정치적인 계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좀 더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일본 쪽이. 아무튼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를 일부러 약간 안 만나주는 것 같이 하고 그리고 또 이 상황에서 지금 미국은 뭔가를 제시했는데 어떻게 풀려갈지 오늘 좀 지켜봐야 할 내용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한일 갈등과 관련해서 국내 정치권 갑자기 뭔가 이렇게 돌출돼서 나왔어요. 더불어민주당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죠. 민주연구원 한일 갈등 보고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야사당은 초당적 협력에 찬물이다. 지금 보시면요.
민주연구원이 소속 의원 128명에게 이메일로 뭔가를 보냅니다. 보고서입니다. 한 3장 정도, A4지 3장 정도의 분량인데 한일 갈등이 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여론 동향이 어떤가 이걸 분석한 내용인데 그중에서 몇 가지 대목이 약간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고서에 한일 갈등이 총선에는 긍정적이다. 여기서 말하는 총선은 민주당 입장에서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러자 이게 논란이 됐고요. 이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자 양정철 원장 재불찰이다. 그리고 연구원은 관련자에게 경고했다. 그러자 이게 뭐 이렇게 끝나지 않고 야당 당연히 반발하죠. 한국당은 국민정서 총선에 이용하는 천인공로할 일이다. 막 이렇게 또 나오고 있고요. 바른미래평화정의당도 이거 무책임한 거 아니냐,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그런데요, 이 문제가 좀 더 생각할 부분이 또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일단 같은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민주연구원, 일본에 맞서야 총선 긍정적 영향이다. 보고서 파장을 일으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보고서에 몇 가지 대목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 아래부터 봐주시죠. 보고서는 최근 한일 갈등에 관한 대응은 총선에 강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정도면 뭐 중립적인 분석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습니다. 여론에 비춰볼 때 원칙적 대응, 여기서 말하는 원칙적 대응은 지금 정부처럼 굉장히 강하게 나가는 거죠. 원칙적 대응은 총선 볼 때 총선 영향은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뭐 한국당 얘기도 있고 민주당 얘기도 있어요. 그 분위기는 민주당이 유리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야당이 지금 발끈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보고서에서 인용된 여론조사 결과가요. 미공개 자료랍니다. 여기 보시면 비공개 여론조사를 무단 이용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민주연구원 부적절한 내용이 나갔다. 일단 유감을 표명했고요. 야당 반발한다는 내용인데 요 비공개 내용의 부분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를 한 곳인데요. 그쪽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여론조사 결과 중 일부는 내부 연구용으로 공개하지 않고 축적해둔다. 선거 국면에서 다른 여론조사와 연계해 분석하는 작업도 하기 위해서인데 우리들만의 무기인데 그게 유출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업체에서 뭔가를 공개하지 않고 그냥 갖고만 있었던 자료가 유출이 됐고요. 그 자료를 인용해서 민주연구원이 총선 관련 보고서를 냈는데 그게 의원들에 갔는데 또 유출된 겁니다. 이 복잡하죠? 근데 아무튼 뭐가 알려줘서 이거 뭡니까? 라고 지금 정치권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이와 관련된 영상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한일 갈등을 키우는 것이 총선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보고서가 있고 정권과 여당은 총선을 위해서 안보를 팔아버렸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의도를 보인 것에 실망과 함께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사태를 내년 4.15 총선까지 끌고 가려는 속셈을 내비친 것입니까? 민주당의 공식 사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정철 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합니다. 예, 야당에서 해임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주자 관련해서요. 아침의 매경제 시그니처 코너죠. 빈칸 채우기 지금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패널 분들의 분석력과 상상력을 발휘하는 순서입니다. 제가 제목하고 내용을 좀 소개하는 동안 패널 네 분께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습니다. 한일 갈등 총선에 유리하다. 무슨 내용이 들어가고요. 여당 싱크탱크 보고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내용이요. 지금 상황을 묘사한 거예요. 지금 상황. 지금 여당이 어떤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역시 여론조사 비공개 자료를 인용했다. 여당 의원 전원에 배포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반발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도 있네요. 야권은 총선만 이기면 된다는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민주당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양정철 원장이 좀 공개적으로 유감 표명, 약간 좀 미안하다는 표명을 회의 때 했고요. 이해찬 대표가 좀 주의도 줬다. 경고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주의 정도를 줬다. 앞으로 재발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겠죠. 그런 내용도 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빈칸에 무슨 내용이 들어갈지
한일 갈등 총선의 유리 뭐뭐뭐 여당 싱크탱크 보고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한 분씩 답을 보겠는데요. 먼저 윤영걸 전 대표께서는 한심한, 그럼 뭐예요? 한심한 여 싱크탱크 보고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저는 한심한이라는 표현도 너무 부드러운 표현 아닌가 싶어요. 한 가지 마음밖에 없다라는 한심한으로 표현했어요. 오직 총선 승리만 생각한다 이거죠. 예? 지금 나라가 이렇게 노란의 위기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게 여당의 싱크탱크 아니에요? 문 대통령 복심이 또 원장이잖아요, 양정철. 근데 저런 총선을 한일 간에 싸울수록 내년 총선에서 집권 여당한테 유리하다 이런 보고서를 낼 정도 수준이다. 저는 정말 한심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쿠바의 카스트로 생각이 났어요. 그 미국하고 소련하고 쿠바 미사일 기지 있을 때 싸웠잖아요. 철수. 그 카스트로가 반미 갖고 버텼잖아요. 미사일 기지 철수를 반대했어요. 왜? 철수하면은 미국하고 싸울 게 없어져서 국민들 민심을 글로 못 거두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일 갈등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오비락인 게 지금 죽창 들어라, 의병 나서라, 이순신 장군 배 12척, 국채 모상운동 이거 집권 여당 정부 고위층 관계자들 하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하고 이 얘기랑 일맥상통하지 않아요? 한일 갈등을 최대한 끌어올릴수록 내년 총선에도 유리하다. 물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은 저거를 보고서를 내고 국회의원들한테 다 돌리고 또 양정철 원장은 나는 잘 못 봤다고 핑계대고 저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양정철 빨리 잘라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한심한 여당 싱크탱크 보고서 이렇게 쓰셨네요. 뭐 다른 패널도 답을 적으셨는데요. 지금 보시면 뭐 조선일보라는 걸 감안하시면 어떤 표현이 들어갈지 추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상황을 묘사한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임병식 전 부대변인께서는 경솔한이라고 답을 추정해 주셨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어느 정당의 그 정책연구소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흔히 말하는 그 TPO를 말씀드리는데 시간이라든가 장소를 따져볼 때 이게 적절했는가.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기업인들은 궁지에 몰려 있고 근데 그 정책연구소에서는 어떻게 하면 표가 될 것인지 이런 계산만 몰두했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좀 적절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당이 지금 최근에 그 여론조사에서 20% 이하로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론 지지율이. 그것도 뭐냐면은 아주 잦은 말실수라든지 망언 이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가 기대했던 보수로서 품격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런 실망들이 쌓여가지고 여론 지지율 하락으로 가듯이 이런 일들도 자꾸 이게 쌓이게 되면 민주당에게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는 조금 경솔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 보면은 일본에도 보면은 정말 합리적이고 건강한 의식을 가진 그 일본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마저도 자칫하면 우리가 적으로 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경솔한 거고요. 최근에 그 주전장이라고 그 위안부 그 문제점을 그 영화로 만든 일본계 미국인 미키 감독이 있는데요. 그분이 마지막에 자막에 보면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최악의 이야기라든지 과장된 이야기는 일본 우익의 주장에다가 힘을 더 실어주게 되고 합리적인 일본인들과 공감을 형성하는데 기회를 박탈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일본의 지식인들도 아베 정부가 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는 취지에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그 니무라 그 애들 일본의 고등재판소 그 판사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도 1965년 그 한일 청구권 협정 때문에 개인의 그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소멸된 건 아니다. 이건 살아있다. 이런 식의 이제 반대 의견도 내고 그런단 말이죠. 입장과 가까운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그리고 또 작년에 또 저희들이 대법원에 저런 판결이 나갔을 때 일본의 변호사들 200명이 지지 성명을 냈습니다. 저희 대법원 판결이 맞다고. 그런 것처럼 일본에도 지금 있는 우리 우호적인 세력들까지 자칫하면 저렇게 감정에 불질리는 일을 하면은 멀어지기 때문에 자, 이번 조사가 정당히 할 수는 있지만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을 뿐더러 좀 경솔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경솔한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경솔한 여당 싱크탱크 보고서다. 그런 표현이 들어갔을 것 같다라고 보셨어요.
자, 이번에 조대진 변호사는 총선용 여당 싱크탱크 보고서다. 총선용.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조선일보인 걸 감안해서 예. 이제 총선용으로 이제 싱크탱크 보고서를 벌써부터 쓰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그 내용을 저는 예.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예. 일단은 죄송합니다. 저는 이거 관련해서 예. 이 같은 이 같은 보고서를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의문입니다. 그런 얘기도 좀 있더군요. 당내 일각에서 아니 총선 관련해서 이런 어떤 이건 어떤 사항이 발생할 때 선거와 관련돼 다 분석하는 게 그게 당에서 다 하고 민주당만 그런 거 아닌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다만 이게 외부로 유출된 게 문제 아니야 이렇게 문제 제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또.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의 정서상 맞느냐 그 내용을 아는 것이 정당의 그 역할이기 때문에 그 선거에 관련돼서 어떻게든 그 국민의 정서의 뜻을 알아내는 것은 문제점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판단을 잘해야 될 것이 지금 보고서의 내용이 계속 갈등을 조장해 나가자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 대응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갈등을 조장하자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좀 근데 원칙적 대응이라는 게 그게 표현이 완화되지만 사실은 일본한테 강경하게 가자 이 뜻 아닐까요, 그게? 근데 원칙적 대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저자세로 굴욕적인 그런 모습은 피하자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원칙적인 대응하고 계속 갈등을 조장하는 그 표현하고는 명백히 구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원영석 변호사께서는 매국적이라고 쓰셨네요. 그럼 매국적 여당 싱크탱크 보고서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이거를 의도를 조금 더 분석을 해보려면 이번 7월 16일에 있었던 양정철 원장의 인터뷰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양정철 원장은 국민의 애국심을 얕보면 낭패를 볼 것이다, 일본이. 그리고 외환 위기 금모으기를 재현해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도 하고 그리고 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그 분노의 여론을 그 청와대나 당이 모두 이거를 받아서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발언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또 조국 수석은 그 국민들을 그 편가르기로 선동하는 듯한 발언을 하셨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거북선의 집, 이렇게 뭔가가 연상이 되는 그런 이제 장소에서 또 회식을 하시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단순히 실수냐, 아니면 의도가 있느냐. 그런데 그 양정철 원장의 입에서 나온 그 이야기에서부터 추적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오히려 국민의 여론을 선동해 나가는 그런 의도도 강하게 의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반일 감정에서 어떤 그 여론이 불붙게 된다 그러면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대화로 해결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가 있고 그 일본의 무역 보복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나라와 그 경쟁을 하는 다른 경쟁국들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일본의 부품을 수입하지 못하고 수출을 하지 못하면 거기에 혜택은 다른 나라가 보고 그 다른 나라의 우리의 이익을 어찌 보면 뭐 팔아먹는 행위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고 그런 관점에서 저는 그 매국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어제 이 보고서가 이제 뉴스된 게 이제 파장이 일었잖아요. 그래서 민주연구 쪽에서 내놓은 설명 중에 하나가 일단 뭐 유감 뭐 이런 표시했고요. 충분히 내부 검토가 없이 이게 이제 공개가 됐다. 의원들에게 전달이 됐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요. 의원 128명 전원한테 보내줬습니다. 근데 그런데 충분한 내부 검토가 없었다는 설명이 뒤따랐거든요. 이게 좀 뭐가 좀 안 맞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원영석 변호사는? 그 보고서라는 게 작성이 될 때 그걸 의원 전원한테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내부 검토를 안 하고 과연 보낼 수가 있을까요? 그거를 연구원의 수장이 자기가 그걸 체크를 안 하고 그것도 대외 비밀용 보고서를 만드는데 그거를 자기 결재도 전혀 없이 보낸다. 그러면 민주당은 정상적인 정당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뭔가 내부 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아니냐고 그 부분 또 별도의 문제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네 분이 정답을 밝혀주셨는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한심한이라는 답도 있었고요. 경솔한, 총선용, 그리고 매국적 네 가지 답. 아주 골고루 나왔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일 갈등
총선의 유리. 무슨 여당 싱크탱크 보고서다. 정답 보여주세요. 속내 들킨, 속내를 들킨 여당 싱크탱크 보고서. 오늘은 정답에 근접하신 분이 잘 보이지는 않네요. 근데 보니까 네 분 다 맥락은 다 이 맥락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조선일보 기사는 여당 싱크탱크 보고서가 이게 속내가 있는데 이걸 들켰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 빈칸 채우기 진행한 동안에요. 새 소식이 하나 들어왔는데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게 한일 갈등과 관련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이 일본 방문했죠. 그리고 어제 일본 간사장과 만나려고 했는데 직전에 일정 때문에 못 만난다. 취소했다. 그래서 오늘 만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 일정조차 취소됐습니다. 자민당 간사장과 회동이 무산됐는데요. 이유가 이렇습니다. 자민당 측은요. 북한 미사일 관련 긴급회의를 하니까 바빠서 못 만난다는 겁니다. 분위기 심상치 않은데요. 이렇게 되면요. 방일단은요. 지금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어제는 노쇼더니요. 오늘은 아예 그냥 취소해버렸네요. 그리고 이유는 북한이 미사일 쏘아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상황이. 아무튼 좀 복잡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방금 들어온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변호사 두 분 나오셨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법적인 문제로 가고 있어요. 프로듀스 X101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이거 젊은 분들 굉장히 많이 보고 열광하는 프로그램인데 생방송 투표 조작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게 순위를 매기는 건데 이 순위를 매기는 과정에서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경찰은 제작사인 CJ E&M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내용이 좀 이래요. 일단 이 부분은 원영석 변호사가 내용 좀 소개해 주세요. 이게 지금 왜 시작이 된 겁니까, 이 문제가? 프로듀스 X101의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서바이벌 시스템으로 아이돌 스타를 키워내는 시스템이었는데 그 투표의 숫자가 특정 숫자의 배수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투표를 한다 그러면 그 특정 숫자의 배수 형식으로 진행될 수 있느냐? 안 나오고 무작위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고 허위가 개입이 돼 있다. 그러네.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1등부터 20위까지 순위가 나오고 득표 숫자가 나오는데 그 득표 숫자가 분석이 이렇게 됩니다. 특정 숫자 7494 442에 곱하기 몇 배가 되네요. 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조금 생각해볼 문제네요, 진짜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를 어떻게 우연의 일치가 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희박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어떤 의도가 개입돼 있다 그러면 과거에 여론 조작을 했던 그런 사건들처럼 그런 식의 범죄 행위가 아닐까 하는 추정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그냥 민간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워낙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 관심 있고 참여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냥 간단하게 사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런 걸 갖고 그래. 이게 아니거든요, 지금요. 이게 굉장히 젊은 층 사이에서는 굉장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네. 자,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이게 어떤 처벌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게 임의적으로 순위를 조작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게 의한 업무방해죄.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예. 근데 아까도 원영석 변호사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사실상 이게 우연의 일치가 이루어질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절묘하게 들어맞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고의성이 감안해진 어느 정도의 이렇게 시도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수사기관도 아마 이런 부분들이 왜 일치가 됐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은 이제 팬들이 유망한 순위 있었던 사람들이 떨어지니까 추적하다는 과정에서 팬들이 보기에 굉장히 실력이 있고 유력한데 순위에 못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다가 찾은 거라서 아마 수사기관도 이런 부분들을 추적하다가 보면 이제 숫자 관련된 부분이 조작됐다는 것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조사가 이러면 세 가지 중에 하나겠네요. 뭔가 의도적인 조작이 있었는지 아니면 의도는 아니지만 뭔가 오류인지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 셋 중에 하나 아닐까요? 그러면 어떤 거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파장이 더 커질지 아니면 줄어들지 그게 판명이 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도 사회 기사인데요. 뭔가 좀 불미스러운데 그래도 미담처럼 보이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신문 기사가 아니고요.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지난달 20일 새벽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떤 이 업소에서, 그러니까 뭐 어떤 게 장사를 한 사업체죠. 20대 A 씨가요, 이 어떤 회사에 영업장에 들어가서 1,000만 원을 절도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주인인 60대 B 씨는요,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잡아달라고. 그리고 10일 후에 체포가 됩니다. 잡혔습니다. 그런데요, 알고 보니까요, 이 20대 A 씨는요, 그 영업점에서, 그 업소에서 지난 6, 7월 일을 했던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범인을 잡았다고 해서 연락을 받고 이 60대 B 씨가 경찰서로 가보니까요, 아니, 이 친구가 여기 있네. 그런 겁니다. 알고 보니. 그래서 이 내용입니다. 다음 화면 봐주시죠. 알바생이었던 절도범, 선처 호소한 피해업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주인인 60대 B 씨는요, 2달 정도 아르바이트 하는 걸 내가 봤더니까 아이가 굉장히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다. 이런 얘기합니다. 착하고 성실한 아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1,000만 원 중에 700만 원 이상은 도로 회수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쓴 돈도 많지는 않았군요. 돈은 되찾았으니 불쌍한 아이를 처벌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경찰에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나 이게 간단하진 않아요. 다음 화면 봐주시죠. 초범이고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자가 선처를 요청해 참고해서 일단 석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절도죄는 불구속이라도 처벌이 됩니다. 처벌로 경찰 쪽에서는요, 상황을 보니까 좀 딱한 상황도 있고 함사합니다. 이 절도범 A씨가 사실은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을 해서 홀로 남았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키웠는데 최근에 보호자인 할머니까지 돌아가셨답니다. 그러니까 혼자 남은 거예요. 엄마 아빠는 지금 어딘지 모르고요. 그리고 혼자 어렵게 생활을 했고요. 최근에는 좀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어떤 걸 했는데 그게 스마트폰을 쓰다 보니까 스마트폰 요금이 100만 원 넘게 나온 겁니다. 덜컥 겁이 나니까 돈을 구하겠다는 어떤 욕심에 이런 일을 저지르더라 그래요. 그리고 이 가게 주인 B 씨는 그 사항을 다 알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B 씨는 그 핸드폰 요금 내가 내줄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경찰 쪽은 처벌 후에 취업 교육 등 지원책 찾아줄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절도범을 잡았다고 처음에 경찰에 연락하던 그 60대 B 씨는요, 경찰서에 가서 이런 반응을 보였다 그러네요. 이 아이인 줄 알았으면 잡아달라고 하지 말할 걸 그랬네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윤영보 전 대표님. 네. 이게 무슨 어떤 범행이 벌어졌지만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뭔가 좀 가슴을 좀 따뜻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청년의 사연이 가슴 아프죠. 예. 부모가 어릴 때 이혼하고 예. 아버지는 외국 가시고 예.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는데 예. 할머니가 또 지난해 돌아가셨대요. 예. 그러니까 생활할 근거가 혼자 없어서 남은 거예요. 예, 아르바이트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휴대폰 요금이 130만 원이 나왔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갚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 전전하도 안 되니까 옛날에 아르바이트를 했던 게임장에 가서 예. 1,000만 원 훔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잡아서 돈을 남은 걸 보니까 770만 원 남았어요. 해필이면은 휴대폰 요금만큼만 그 지출하고 770만 원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대목인데 예. 그 게임장 그 주인은 60대 어른인데 예. 저 친구 같으면 내가 절도죄로 고발을 안 했겠다. 예, 너무 착한 아이고 그런데 예. 한때 생각을 잘못해서 저런 것 같다. 예.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뭐 절도죄는 범죄는 범죄니까 뭐 수사는 받고 처벌은 받아야 되는데 예. 그 나중에 처벌 이후에 좀 제대로 좀 활동을 할 수 있는 취업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게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참 우리 이 사회에 예. 이 바닥에 떨어진 예. 이 청년들 이런 층을 좀 우리가 돕기 위한 이런 제도를 좀 마련해야지. 20대면 아직은 어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우리 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다 50만 원씩 주고 100만 원씩 주고 예. 이거 하잖아요. 예. 이거 좀 이제 그만하고 예. 선별적으로 저런 어려운 학생들 좀 재기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게 그런 돈이 필요하지 않은 청년도 있어요. 다들 용돈으로 예. 쓰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 빈부 격차 없이 다 주니까 재벌집 아들도 50만 원, 100만 원 주거든요. 저런 아이들을 위해서 지팡이 집을 수 있는 그런 거 좀 해주고 저런 아이들 지하철 버스라도 좀 할인하든지 좀 예. 면제해주는 그런 거를 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해야지. 예. 좀 무차별 복지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이 업소주인 B 씨, 60대 B 씨가요, 이런 얘기도 했다 그럽니다. 그 20대 이 청년에게, 절도범을 잡힌 청년에게
처벌받은 뒤에 나한테 찾아와라. 도와주겠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도 남겼다고 합니다. 근데 조대진 변호사, 네. 여기서 궁금한 게 제가 이 기사를 보다가 댓글이 참 많이 달렸어요. 여러 가지 의견들, 뭐 눈물 난다, 딱하다 했는데 그중에 한 의견은 아마 좀 법률적으로 뭐 생각을 해보신 것 같아요. 그분이요. 아니, 이 피해자인 B 씨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 않냐. 네. 그러면은 처벌 안 하면 되지 왜 또 무슨 불구속 기소 이런 얘기 왜 나온 거냐. 그런데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은 형법은 처벌을 하는 게 그 행위를 처벌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몰래 쓰고 갖다 놓는 것도 죄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처벌해 주지 말아 주세요라고 했을 때 처벌하지 않는 그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범죄들이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예. 뭐 친구죄 등 뭐 그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이 안 되는 범죄들이 있기는 한데요. 예. 절도죄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재판은 받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예. 이제 재판부도 이제 그 피해자가 이 정도까지 처벌을 원하지 예. 않는다는 걸 알게 된다면 예. 양형에 이제 참작을 하겠죠. 이거는 통상 정도로 만약에 통상적인 절도라면 어느 정도 처벌받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거 벌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벌금이요? 그 전과가 되는 겁니까? 그래도 전가가 되는 거죠. 절도 전과가 생기는 거예요. 아마 이 60대 B 씨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아마 밝히셨나 봅니다. 아무튼 오늘 뭐 기사는 아니지만 저희가 인터넷상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고 댓글도 많이 달린 기사라 저희가 좀 소개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의 눈과 귀를 잡은 인물들에 관한 내용 지금부터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 참 언론상에 많이 나오는 인물인데 또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죠. 경향신문입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청와대를 떠났어도 참 뉴스의 중심에 항상 서는 것 같아요. 조 전 수석 오늘 서울대 교수 복직한다. 근데 이게 왜 기사가 되는 걸까요? 약간 좀 제목만 봐선 그래요. 복직을, 그렇죠. 교수를 하다가 청와대 가서 일을 했고 2년 한 2개월 정도 일하다가 돌아갔습니다. 복직하는 거는 뭐 수수인 것 같아요. 그런데입니다. 여기 보시죠.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요. 사실상 뭐 다 지명된 거다. 근데 법무부 장관이 되면 또 휴직을 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럼 학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지금. 학생들 너무 오래 자리 비우고 있다. 약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좀 더 복직에 관한 부분이 설명이 돼 있어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조 전 수석이 31일 오후, 어제입니다. 어제 오후 팩스로 복직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제출을 하면은 이제 복직이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교수로 복직한다. 그런데 조만간 법무부 장관에 지명될 것 같다. 그러면 학교를 또 떠나야 되는 거다. 그러면은 휴직 아닌가요? 그 얘기입니다. 다음 기사 또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조국 폴리페서 비판하더니 수석이어 장관 거론 학생들 내로남불 아닙니까? 이렇게 한답니다. 이건 제목이 아까 경향신문 기사하고 좀 달라요. 굉장히 비판적인 제목이 벌써 달려 있습니다. 청와대 서울대의 임기 만료 팩스 아까 했던 그 팩스로 이제 복직 신청을 했다는 부분인데 사실 조 전 수석이 과거에 교수로 있으면서 정치권 또는 뭐 정무직, 그러니까 정치권에 이제 진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폴리페서다. 그런 거죠. 교수보다는 정치를 좋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최근에 조국 전 수석의 상황이 그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울대 학생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몇 가지 글을 올렸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답니다. 벌써 2년 2개월을 비웠는데 법무부 장관 하시면 최소 1년은 더 비울 거고 평소에 폴리페서, 그러니까 폴리페서는 정치인과 교수의 합성어입니다. 폴리페서 그렇게 싫어하던 분이 좀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뭐 이런 글들이 학생들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좀 생각해 볼 대목이긴 해요. 그리고 과거에 뭐 조 전 수석이 기고를 통해서 이제 폴리페서를 비판했던 내용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있네요. 조 전 수석은 2008년 당시 서울대 한 교수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그거에 대해서 동료 교수들과 함께 약간 좀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는데 그때 이렇게 밝혔습니다. 교수의 지역구 출마와 정무직 진출 규제 규정을 제정해야 된다. 이렇게 학교 쪽에 촉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본인이 이런 활동을 하는 교수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취했는데 본인이 지금 그런 비판을 받는 대상이 돼버렸다. 뭐 이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우선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분이 법무부 장관이든가가 사실은 검찰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누구를 임명하실 것인지. 여러분, 그 조국 교수님 어떻습니까? 저는 자리 욕심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 롯데자이언트 구단주입니다. 그 외에는 자리 욕심이 없습니다. 네, 뭐 2011년 당시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법무부 장관 얘기가 나와서 주거니 받거니 한 내용인데 우리 제작진이 열심히 찾았습니다. 과거 영상인데요. 일단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제가 기사로 자세히 소개해드렸는데 먼저 한 분씩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원영석 변호사부터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 그 조국 전 수석 때문에 정치의 범위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치를 하는 거냐고 물어보면 이번에 민정수석으로 참여하실 때도 문재인 대통령을 돕는 거라고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법무부 장관을 하면 정치를 하는 거냐. 또 뭐 어떤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시는 정치의 범위를 보면 일반인이 생각하는 정치와 굉장히 비견되게 좁다. 아니 그래도 청와대 수석이나 법무부 장관은 정무직이잖아요. 거기. 네, 정무직 본인이 뭐 정무직 진출에 대한 제안을 말씀 안 하셨으면 모르겠는데 그 전에 그것도 이제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폴리페서 차단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가장 성공한 어찌 보면 폴리페서가 스스로 되어가고 있다는 걸 보면 그 전에 폴리페서를 비판했던 그 내용들은 본인이 폴리페서를 하고 싶은데 왜 본인은 시켜주지 않고 남을 시키냐 이렇게 뭐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시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아예 깔끔하게 교수직을 그만두고 법무부 장관 자리로 가면 안 되는 건가요? 저도 그거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가장 뭐 뒷말이 없을 거 아닙니까? 네, 일단 그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나 그리고 그 학교 구성원들한테 입장 표명을 좀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저렇게 좀 그 커뮤니티 안에 글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 조국 수석이 지금 청와대에 들어온 지 벌써 2년이 넘었는데 그간 학교에서는 한 번도 보인 적이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구성원으로서 사과한다. 뭐 이 정도는 입장 표명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하지만 지금은 당장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로 돌아가는 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된다면 그땐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깔끔하게 그냥 사직을 하고 법무부 장관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임명식 전 부대변인, 이 학생들의 비판 중에 하나는 휴직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정무직에 진출한 어떤 출마하게 되는 그런 교수들이. 그러면 그 경우에는 휴직 상태니까 이른바 학교에 교수 TO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걸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새로운 교수를 그 자리에 뽑을 수도 없다. 그리고 강의 일정 이런 게 당장이 어려워진다. 이런 게 학교 측의 고충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 논점이 지금 뭐 폴리페서는 맞지가 않고 폴리페서는 말 그대로 정치를 병행하는 그 교수를 말하는 건데 이런 경우는 지금 정무직 공무원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저도 정무직 공무원을 했습니다만 제가 지금도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기회가 주어져서 잠깐 정무직을 한 건데. 그럼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무직으로 가는 교수 출신 이 문제로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논점은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여기서 저희들이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것 때문에 학생의 수업권이 침해되거나 박탈되지 않는지 그걸 봐서 그걸 보완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직업군 중에서 가장 부러운 직업군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하고 교수들인데요.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국회의원을 재직을 하다가 단체장, 광역단체장 나갈 때 그냥 가거든요. 근데 거꾸로 광역단체장이라든지 기초단체장들이 그만두고 국회직을 나갈 때는 지금 정당별로 페널티를 뭐 20에서 25%씩 감점을 준단 말이죠. 또 교수도 마찬가지로 교수직을 그만두고 선거를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선이 되면은 국회의원을 하고 떨어지면 또 다시 교수로 복직을 하고 저도 기자할 때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느꼈었는데 그럼 차제 이번 기회에 그런 법을 제도적으로 좀 원천적으로 좀 손질을 할 필요가 있고 학생들이 가장 수업권이 중요하니까 수업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윤영걸 대표께서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법적으로는 뭐라고 할 건 그렇죠. 없는데 문제는 없어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꼼수라는 거죠, 꼼수. 지금 강동에 대형 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예. 그 분란이 일어났어요. 아들한테 교회 목사직을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교회 규정에 세습은 안 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예. 아들이나 부부간에 안 된다. 예. 근데 괄호 열고 하나 써 있어요. 예. 예. 그만두면은 괜찮다. 오. 그래서 원래 목사가 그만두고 바로 은퇴하고 잠시 후에 바로 아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요 사이가 조금 있으니까 세습 아니다. 뭔가 이렇게 시간상의 갭을 두면 상관이 없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많은 신도들이나 우리 손봉우 교수 이런 예. 사람들은 참 창피한 일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교수가 왜 저러겠어요. 예. 서울대 교수 복직해서 월급 잘해야 한 달 받는데 예. 법무부 장관으로 가면 예. 월급 한 달 받으려고 저러진 않을 거예요. 지난 정권에서 민정수석하다가 법무부 장관 가는 걸 얼마나 비난을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자기가 그걸 하려니까 예. 이게 참 이게 내로남불 이런 내로남불들이 없으니까 서울대 교수라는 직함이 필요한 거죠. 잠시. 민정수석이라는 직함보다 나 서울대 교수하다가 저 법무부 장관 가는 거야. 이게 필요한 거죠. 근데 국민들은 법이라는 것보다도 꼼수다. 그래서 안티 조국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조국으로 해서 조국은 떠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법적으로는 다 있습니까? 네,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법률가 예. 출신 정치인들을 많이 비난하는 게 예. 법적으로는 괜찮아요. 예. 근데 국민의 감성이나 도덕심이나 이 사리로 볼 때 저게 예. 옳은 거냐 예. 이런 거 볼 때 조국 교수가 판단을 저는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오늘 많은 신문들이 이 기사를 다루고 있었다고 여러 가지 좀 주장과 의견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다음 인물 좀 보겠습니다. 다음 인물 역시 법조인입니다. 보세요. 현직 판사가 뭔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SNS상의 장문의 글을 통해서. 징용 대법원 판결을 비판한 내용입니다. 그중에 골자는 그 판결에 대해서 원칙을 무너뜨린 해석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직 부장판사입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 올린 글의 주요 내용을 좀 더 소개해드리면요. 이렇습니다.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소멸시효 오래전에 지났는데 신의 측 무리하게 적용한 것이다. 그리고 1심과 2심이 타당한 판단한 건데 그걸 대법원이 뒤집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요. 그동안 여권의 일부 인사들이 대법원 판결 부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약간 그 맥락으로 읽힐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요. 자, 오늘 법조인 두 분 나오셨는데요. 짧게 두 분이 각각 이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세요. 원영혁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쉽지 않은 용기를 내야 되는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작은 할아버님이 강제징용을 갔다 오셨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법이라는 거는 결국 법의 국민의 뜻에 의해 국회라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기관이 정한 것에 판사는 거기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 신의 성실이라는 그런 개념을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법을 해석해야 될 법원이 법을 창조한 게 아니냐. 그런 이제 비판을 하시는 건데, 예. 이런 내부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쉽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판례 평석이란 거는 예. 법조인이나 이제 모두에게 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 다만 이제 이분의 용기나 이런 부분을 또 우리 사회가 한 번 더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김태규 부장판사 이런 분석에 좀 동의하세요? 원영혁 변호사는? 아니면 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분석이라고 보세요? 판례 평석에 대해서는 각각의 의견은 다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형의 의견으로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의견 표출은 할 수 있는 거다. 예,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알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는 이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잘못된 평석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김태규 부장판사가 이 판례를 비판했던 거, 파기환송심을 비판했던 이유가 이렇게 되면은 이미 보상받았던 사람이 또 한 번 추가 또 보상을 또 받을 수 있다.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취지 때문에 인정해주면 안 된다라는 취지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기판력 이런 얘기를 네, 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하지만 물론 이제 판사로서 자기의 주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예. 이거는 어쨌든 원칙과 정의를 세운다는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일개의 법리라든지 초과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차라리 많아지는 게 낫지. 아예 손해조차를 전부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한 글이에요. 그래서 SNS상에 올려갖고 이게 아마 법조인 분들 한번 꽤 파장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소개를 했습니다.
다음 기사는 나라박 소식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군요. 여기 보세요. 세계일보입니다. 무슬림 남성은요, 그동안 자기 부인한테 이혼이야 3번 외치면 바로 이혼이 되는 거였답니다. 간단합니다, 이혼하기가. 그러니까 인도나 뭐 이런 곳에서 적용이 됐답니다. 이혼 3번이면 끝. 근데 인도에서 이 관습에 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 문제가 있는 거다. 여기 보시면 의회가 트리플 탈라크, 이걸 트리플 탈라크라고 그러는데요. 금지법을 가결했습니다. 대법원이 위헌 판결 이후 2년 만에 가결된 건데요. 모디 총리는 젠더 정의가 승리했다. 이렇게 축하를 했답니다. 인도 관습에 남성이 이혼 하면 이혼이 되는 거랐답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 안 되게 됐다는 거예요. 유영곤 대표님. 인도가 참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관습에 좀 많이 얽매인다는 나라인데 이렇게 변하고 있긴 하군요. 예, 뭐 올바른 방향인데 인도가 그래도 뭐 무슬림 힌두교도 있고 한데 아직도 저렇게 3번만 외치면 남편이 이혼이 되는 나라. 또 문자로도 되고 카톡도로도 되고 뭐 SNS로 3번 통보해도 된대요. 근데 그 법이 인제서야 없어졌다는 게 굉장히 만시지탄감이 있습니다. 저런 여권 신장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좀 관심이 좀. 근데 이게 관습이라면 그 남성이 아기를 갖고 이혼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여성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잖아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죠. 그렇다고 또 여성이 이혼을 선언하면은 그건 사회적으로 바로 매장이죠. 네, 그럴 정도로 남녀 차별이 어떻게 또 그 성서에도 보면 똑같은 아브라함 자손이잖아요. 적자는 이삭이고 서자가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이 저 무슬림으로 이렇게 했는데 무슬림이 잘 믿는 자, 잘 복종하는 자 그러던데 너무 저쪽으로 극단적으로 흐른 것 같다. 너무 좀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대님 변호사, 법조인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뭐 대한민국에서 있었다면은 뭐 당장 뭐 집에서 쫓겨나는 일이고 집에 비밀번호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교대진 변호사가 집에서 괜히 뭐 이혼 어쩌고 했다가 나가 뭐 이런 소리 나옵니까? 그렇죠. 나가라고 할 겁니다. 아무튼 뭐 나라박 소식이라 저희가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북한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미사일 또 쐈죠. 어제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레이더 피하려 고도 낮춘 북한 미사일. 그런데요. 왜 이렇게 쐈을까를 분석해보니까 전문가들이 청주에 있는 F-35 스텔스기, 최신의 스텔스기, 이 기지 타격용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스텔스기 굉장히 신경 쓰고 있거든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어제 쏜 그 미사일이 그거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리고 여기 보면 정경부 장관 어제 도발 관련해서 북 도발하면 우리의 적하고 강경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김유진 아나운서의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바나나입니다. 대표적인 수입과일 바나나. 하지만 이건 국내산인데요. 지리산 자락인 경남 산청군에서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제주도가 아닌 육지에선 처음인데요. 게다가 농약과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이라고 합니다. 바나나는 더운 곳에서만 나는 줄 알았는데 우리 날씨가 그 정도가 된 걸까요? 두 번째 이슈 태그는 시소입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신기한 시소가 등장했습니다. 미국의 한 건축가가 장벽을 가로질러 설치한 건데요. 혼자선 절대 탈 수 없는 게 바로 이 시소죠. 그는 이를 통해 공존을 얘기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불법 이민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두 나라. 최근에 국가 방위군이 배치되며 국경 경비도 한층 삼엄해졌는데요. 하지만 시소 덕분에 양쪽에서 모처럼 웃음소리가 들려왔다고 하네요. 마지막 이슈 태그는 대성공입니다. 매진 투어란 제목으로 올라온 이 사진. 어제 유벤투스는 이와 함께 아시아 투어가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는 글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는데요. 그 어디에도 호날두의 노쇼와 구단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선 호날두에 대한 팬심을 철회하겠다는 응답이 85%를 넘었는데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라지만 이젠 실망을 넘어 화가 납니다.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유벤투스 파문 이거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대성공이라고요. 뭐 돈 측면에서는 돈을 벌지 모르지만 길게 봐서 그게 과연 대성공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